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시장에 균열이 이제 그러니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제가 얘기한 이유입니다.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향후 10년간 미국채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요. 평균 수익률이 최소 4.75%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아까 빌 에크만이 뭐랬습니까요? 조만간에 5% 돌아갈 거랬잖아요. 5% 10년물짜리가요. 근데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최소 4.75% 이상이 그러니까 지속될 거라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지머니 시대는 진짜 끝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요. 서머스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서머스가 어쨌든 간에 빌 클린턴의 재무부 장관도 하고 하버드대 총장도 하고 미국의 소위 경제학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경제학도 중에서 3대 수재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여간 이 연준 의장도 굉장히 욕심줄 냈다가 옐런한테 밀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짜증는 부리고 그랬죠. 이 서머스는 굉장히 집안이 아주 그냥 화려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화려한 사람인데 하여간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죠. 엘리트입니다. 근데 굉장히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석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 가지고 나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쪽으로 볼 때요. 교과서 쪽으로 볼 때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도 보상이 안 되면은 돈을 그러니까 저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100만 원 쓸래? 아니면 1년 후에 105만 원 쓸래? 근데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어떤 노트북을 내가 사고 싶은데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가격이 1년 후에 5만 원이 올라가지고 105만 원이 됐어. 그러면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 사서 쓸래? 아니면 1년 후에 105만 원, 5만 원 더 얹혀받아가지고 105만 원 가지고 노트북 살래? 하게 되면 어느 걸 선택하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선택하지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노트북 못 쓰는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런 보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보상이 돼야 된다. 저축이 이루어지려면. 예? 그러니까 금리 속에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보상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장 낮은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리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잖아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에다 플러스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쓸래? 1년 후에 105만 원짜리 되는 노트북을 쓸래 하게 되면 최소한 금리는 최소한 뭐 7%라든가 뭐 10%라든가 이렇게 줘야지 물가 상승률 5%를 빼고선도 한 2% 내지 한 5%더 추가로 보상을 받으면은 1년 동안 참을 수가 있잖아요. 저축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실질금리죠. 실질금리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는 가장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경제에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곧바로 우리가 위험, 리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기간 프리미엄이요. 우리가 무슨 이 주택 같은 데서도 프리미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요.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시장금리는 우리가요. 되게 일반 교과서적인 우리가 해석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 20년간을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서머스 같은 경우 9월 16일까지인가를 계산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 이제 9월 29일까지 해서 20년을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0.01% 정도 차이가 그냥 존재 안 하던데. 근데 하여간 물가 상승률이 한 그 당시에 2.4%였었어요. 평균이니까요. 물가 상승 연입니다. 이건 물건요.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0%였습니다. 이거 실질 금리는 그러니까 연준 금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빼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빼가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였을 만큼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었었죠. 네? 통화 완화적인 상태.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이 10년물 기준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5% 포인트죠. 이거 그러니까요. 1.5% 이게 다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더하게 되면 2.9%.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2.9%가 돼야 된다는 평균이죠. 평균. 연평균이요. 돼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0년간 통계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2.91%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정한 기간에 대해서는요. 서머스가 설정하기에는 2.90%. 저보다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는 앞에까지 기간을 설정을 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2.9%가 나오는 게 다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값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향후 10년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했냐면요. 물가 상승률이 최소한 2.5% 이상은 된다 이거예요. 최소.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 서머스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소위 말해서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최소 그러니까 한 3.5% 정도를 얘기했었죠. 3.5%. 근데 10년간이라는 기간을 좀 길게 봤기 때문에 10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2.5%는 이제 낮춘 거예요. 이건 뭐 상당히 저는 그 최소 범위로 합리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전 20년 동안에 2.4%였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은 과거 20년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은 마이너스 1.0%포인트였었는데 1.5에서 2.0% 정도 될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은 오히려 그러니까 좀 낮게 봤어요. 기간 프리미엄은 저는 이걸 이제 실질금리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간 게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는 최소한 4.75%가 된다 이거예요. 이걸 더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값이 왼쪽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4.75가 나오죠. 최대한은 5.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서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계산을 하고 그래요.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실질금리를 과거 20년보다 굉장히 높게 잡았죠. 높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랑 똑같아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어디든지 이걸 풀어 쓰는 겁니다. 그 계산한 이 과정을요. 쓰는 건데, 일단 그 실질금리를 굉장히 높여서 이제 그러니까 추정을 한 게 뭐냐면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너무 우리가 크다 이거예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저도 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지금 국채시장에 국채 가격 하락의 압력을 지금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 과도한 미 국채 공급이라 했잖아요. 예? 연방정부 부채가 이게 통제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인다 이거죠. 안 보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 높은 수익률이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기간 프리미엄이라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많이 못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왜? 정부 신뢰가 굉장히 약화됐다 이거예요. 미국 정부 신뢰가. 예?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셧다운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죠. 미국은 그러니까 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 10월부터 9월까지를 회계연도로 삼고 있잖아요. 피스칼 이어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공화당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관철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출 줄여라.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6월 달에도 그러니까 6월 초에도 소위 말해서 부채 상한선 증액하는 거 가지고도 힘겨루기로 굉장히 그 당시도 우리 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더니만은 최근에도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문 닫는 걸로 그러니까요. 월급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실험하는데 이게 거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정치 양극화의 결과물입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는요, 정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이거 어느 나라나 공통점이에요. 정치 양극화라는 건 뭡니까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이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 예? 근데 그 지지층이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지지층도 그러니까 굉장히 양쪽으로 쫙 갈라졌죠.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가 강하려면 중간지대에 있는 중산층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중산층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양쪽 극으로 그러니까는 양쪽 극으로 다 이게 그 분산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집단들을 되게 대변하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확실한 집토끼를 잡는 방식이죠. 확실한 집토끼를 잡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치도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 목소리 대변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소위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평행선을. 그러니까 이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비롯되지는데 이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공화당은 야당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다음 정권이 지금 뭐냐 트럼프로 지금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완전히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미 국채가 일단 첫 번째 요인이 실질금리를 높이는 이유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2000년 이후에 2000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미국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한다 했으니까요. 2000년 10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그 2008년 9월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죠.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9월 15일 날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니까요. 9월 15일에요. 파산하니까는. 그렇죠? 그 한 8년 동안이 부시가 집권했던 기간이잖아요. 물론 2000년 연말까지는 그 빌 클린턴 마지막 연도였었지만은 사실상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인데 사실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사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예? 부시가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 그렇죠? 전쟁을 많이 일으키면서 전쟁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조달을 과거 70년대까지는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필요한 재정 자원 조달을요, 세금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죠.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레이건 시절부터 미국은 뭐냐면은 전쟁이라든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비 증액으로 국가 부채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졌던 이유는 세금은 오히려 인하해 주고요. 세금은 인하하면서 그걸 차입으로 해결했죠. 차입으로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이 주니어 부시에서 아주 심해졌었죠. 심해져가지고 당시에 미 국채 연평균 발행액입니다. 연평균이요. 이게 5,438억 달러씩 발행했습니다. 네? 연간이요. 금융위기 전 8년 동안에요. 이게 연평균 증가율이 7.4%였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 오바마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겪죠. 2020년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2020년 3월 전,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까지요. 2008년 10월 달부터 2020년 2월 달까지. 예?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기간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찍어냈었잖아요. 찍어내가지고 정부를 그러니까 지원해줬잖아요.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주고, 그 다음에 모기지 시장, 주택 시장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MBS도 많이 사주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연평균 발행액이 1조 172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예? 그 앞에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요. 규모에 있어서. 근데도 증가율로는 7.7%뿐이 안 됐었습니다. 7.7%요. 예? 워낙 이제 이게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죠. 눈덩이처럼. 근데 팬데믹 이후부터 지난달이 아니네, 이제는요. 10월달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8월달까지 미 국채 연평균 발행액이요. 2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조 7천억. 연간이요. 연간. 1년에. 예? 팬데믹 이후에요. 발행액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2배 훨씬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채를요. 10%가 넘었어요. 연간 연평균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난 발행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감당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요. 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는 돈을 회수해야 되는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구원투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1조 달러 이렇게 막 달하는 이 상황이니까요. 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채 발행량이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지금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발행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채 투자가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거라 이거예요. 실질금리가 올라갈 거라 이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서머스의 이제 주장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 국채 시장의 문제는 발행액이 너무 이제 크게 증가한 거예요. 발행액이 자체가. 예? 이 수치를 봐보세요. 이게 지금 2조 7천억 달러 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요. 6월달 이후부터 사실은 이 국채 수익률이 이게 지난 11월 달부터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던 작년 11월 이후부터 미 국채 가격이 안정성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안정성을 유지해 오다가요. 6월 달부터 이게 그러니까 튀기 시작합니다.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옐런이 중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중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 약간 이게 다시 그러니까 진정세를 보이잖아요. 이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린 색깔 박스로 해놓은 곳에 거기 올라가다 꺾인 부분이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한 8일, 한 9일 천하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요. 연준의 역레포 규모입니다. 역레포는 뭐라 했죠? 레포의 반대니까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시중은행한테 돈을 그러니까는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는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국채라는 상품에 대해서 미국채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세력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세력들이. 근데 시중에 공급 물량이 적게 되면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채를 그러니까 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연준이 6월 이후에 역레포 규모를 많이 줄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채권을 그러니까 미국채를 시장에다가 공급 물량을 줄인 거죠.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미 국채에 그러니까는 공급 압력을 완화시켜 준 거죠. 공급 압력을. 그래가지고 미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준 거죠. 지원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로 진행되죠. 정반대로. 연준이 미 국채를 그러니까 시장에다 공급하는 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가격은 하락 추세로 바뀌죠. 완전히 결별이 보이잖아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요. 파란색 막대기가 그러니까는 연준의 역레포 규모. 예? 이게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줄였는데 미 국채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대충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소위 말해서 결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베스팅 커맨저니까는 편집자의 글을 제가 그러니까 소개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을 핸들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대신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매수를 사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예? 이 83%라는 것은 상관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사실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입니다. 미 국채 보유액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래. 주황색이 빨간색이요. 빨간색 막대기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이에요. 미 국채 보유액. 반면에 이제 파란색은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미 국채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요. 가격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소위 비싼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022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2022년 이후부터 소위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졌었고요. 하락이 예상되다 보니까는 좀 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보유액의 감소가 상당히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 미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달러 힘도 약화가 돼야 되는데 달러 힘도 약화가 되는데 달러 힘은 오히려 강세로 지금 지속하고 있죠. 달러 힘이요. 더 강세로 바뀌었어요. 작년 하반기보다도요. 그 얘기는 뭐냐? 달러의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달러에 대한 대안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달러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음을. 중국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지금 시원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책에서 배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은 교수님 금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과서적으로 배운 이론이죠. 예? 인플레가 심해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그럼 실물 가치가 있는 금 같은 기금 속에다 투자를 이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냐. 굉장히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장 못한다.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 그걸 보장 못한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다요. 깨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 국채 가격이 약세하게 되면 달러도 되게 약세를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쪽에 투자 대안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예? 있을 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달러하고 이 미 국채 가격하고도 그 관계가 많이 깨져버렸다.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돈들을 그러니까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방향이 확실히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위안화하고 미 국채. 위안화 약세하고 미 국채 가격 하락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조화되고 있어. 더. 즉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힘이 같이 약해지게 되면 위안화는 강세가 될 수 있는데 달러 힘이 강세가 되다 보니까는 위안화가 약세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 하락하고 위안화 약세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위안이 그러니까 대안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미 국채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국채 시장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최소한 4.75%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 4.75%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전망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상당히 금융시장에는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날 겁니다. 미 국채는 교과서에서는 가장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에서요. 예? 교과서적인 안전자산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에 있어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자산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상당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은요. 저는 정치 리더십의 빈곤에서 발생한 겁니다. 정치 리더십의 빈곤. 미국은 대내적으로는 아까 뭐랬어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시대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굉장히 심해. 예?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정치가 양극화가 돼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 리더십이 하는 거죠. 근데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그렇죠?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이게 왜 생기고 있습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인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무릎을 꿇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엄청나게 전 세계에 부담도 주면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앉아 있거든요. 굉장히 스투피드한 짓이죠. 스투피드한 짓인데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위 말해 절대적인 그러니까 헤게모니죠. 절대적인 헤게모니. 예?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아집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협력의 방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거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 리더십이 문제인 겁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정치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자, 최근에도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나온 게 이게 뭐냐면요.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하고 양대 그러니까 미국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외교에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관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잡지잖아요. 잡지인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9월 이제 19일자로 나온 거니까요. 최근에 나온 거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America can't stop China's rise.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And it should stop trying. 그걸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중국의 부상을 그러니까는 막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그 한 거냐면요. 싱가포르 국립대요. NUS라 그러죠.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요. 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서 그 킹 압둘라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과기대 그 총장인 토니 첸하고 다 이 사람들 그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국 바깥에 제대로 된 시각을 전달하는 이런 그 소위 석학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벤 하버그는 뭐냐면은 이 자본관리 파트너이자 그다음에 그 국가위원회 이사도 맡고 있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벤 하버그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이제 키쇼 마부바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그러니까 이 국립대 석좌 교수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엘리트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는 석학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집필을 한 겁니다. 집필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포린 팔리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린 팔리시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실렸어요. 실려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 예? 중국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그 내용 중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스타링크, GPS, 핵무기 등 중국이 다 독자 개발해버렸다 이거예요. 독자 개발. 막는다고 이게 막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제재를 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원자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는 서방의 기업들이 포기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예? 포기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제재가 들어왔을 때 중국에 제재가 들어왔을 때 서방이 힘을 합해서 제재 들어왔을 때 중국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방을 그러니까는 서방에다가 이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성공하지요. 근데 중국이 보복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자기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미국과 서방도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상대방이 게임의 룰을 어겼을 때 제재를 할 때 내 이익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튜피드하다 그래요. 스튜피드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지금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엘리트들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중국의 부상을요. 참을 수 없어도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 그럼 미국의 길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보다 나은 능력은 뭐냐? 혁신 역량이거든요. 그걸로 가야지. 예? 그걸로 가야죠. 미국의 혁신 역량이 약화된 이유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럴 시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는 얘기죠.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칩을 전면 금수를 했을 경우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추산한 거죠. 여기 지금 내용 정리한 것은 그 민들레 거기 이제 한승동 에디터 한겨레에서 그 기자였던 분이죠. 이분이 한 걸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굉장히 무모한 시도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무모한 시도가 결국은 미중 양쪽 다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동참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앉았으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비극을 입히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치 리더십의 빈곤인지 뭐예요 이게요.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담을 입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멍청한 거지. 어떤 아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아집을 부리는 겁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거 굉장히 멍청한 짓이었다고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왜? 이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이 절대가 될 수 없거든요.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오바마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뭘 했었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러니까는 국제 규칙을 만드는 거를 허용할 수 없다 하면서 만들었던 게 그 당시에 뭡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국가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 협력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그걸 탈퇴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요. TPP인가 그렇죠? TPP인가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때 할 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었어요. 너무 늦었다. 중국 제재하려면은 금융위기 전에 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너무 늦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한테는 피해를 안 입히면서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하면 괜찮지요. 자기들도 그런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을 지금 계속 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인 거죠. 멍청한 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9월 25일자니까요. 9월 25일자니까 지난주죠. 나온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탈동조화 중국을 고립화시키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요? 슐츠가 100여 명 그러니까 기업인들 데리고 중국 방문해가지고 수입해서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프랑스도 뭐 한술 더 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탈동조화를 그러니까는 뭘로 바꿨습니까? 디리스크로 바꿨잖아요. 디리스크로. 근데 디리스크라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는 탈동조화하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사실 디리스크의 개념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어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D자가 붙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왜 웃기는 얘기냐면요. 세계가 그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이상 동안에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로 다 연결한 거잖아요. 연결이 엄청나게 됐는데 이걸 갑자기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가능한 얘기냐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효과도 못 보면서 계속해서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도 뭐냐면 탈리스크가 무엇인지, 예? 디리스크라는 게 탈리스크인데 중국으로부터의 그러니까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가 탈리스크가 뭔지 개념 정의부터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무 정리된 게 없다 이거예요. 예? 이런 고백들이 안에서 나오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멍청한 짓인가. 이게 비현실적인 거를 굉장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헤게모니 전쟁이죠. 헤게모니 전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의 빈곤이지요. 정치력의 빈곤인 거야. 시대가 변했으면은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오히려 그러한 그것이 현명한 저건데 뭐인데 정반대로 지금 그거를 시대 변화를 억지로 지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바람을 그러니까 마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바람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엘리트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50년에 걸친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탕트를 하면서 중국을 그러니까는 자유세계로 끌어내가지고 첫째는 그러니까 소련하고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러니까 시장경제로 그러니까 끌어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중국도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소위 포용정책이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패했다 이거예요. 미국 엘리트들이 이 지난 50년, 1970년부터 추진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한 걸 기준은 뭐냐? 중국이 너무 그러니까 커져버렸다 이거예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을 포용하는 것의 목적은 그 자기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꼬마로 살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의지대로 그러니까는 영원히 자기 발밑에 엎드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포용 정책이에요, 그게요. 그건 굴욕을 요구하는 거지. 예? 개방을 통해서 굴복하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발상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발상이요. 미국 엘리트들이 이렇게 오만해요. 굉장히 힘의 논리에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미국 백인들이요. 제가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굉장히 그게 강해요. 굉장히 마초적인 게 강해요. 근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냐면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미국 힘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 인구가 미국의 4배 정도 되잖아요. 4배 이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역사는 250년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냐면 4,000년의 문명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기 발밑에 무릎 꿇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 자체가 자만심이잖아요. 처음부터가.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예? 이런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 공화당과 민주당 당파를 떠나서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쟁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군사적으로 경쟁 체제. 그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과거 소련이 그러니까는 군사력 경쟁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부담이 돼 가지고 소련 경제가 굉장히 약화됐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무릎 꿇릴 정도로까지 효과를 보긴 힘들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서로가 상처를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건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빈곤한 거죠. 미국의 정치인들이. 예? 소위 미국을 건국한 초기의 엘리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땐 덤이 된 거예요. 바보들이 된 거예요. 예?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그런 걸 제시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지요. 적응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미국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다 정치 리더십에 빈곤의 문제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 문제도 국채 문제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야. 예? 미국의 경제하고 금융하고 미국의 정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달러의 힘이 미국의 군사력의 힘이잖아요.